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선 보고가 아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전쟁의 서사가 무너지는 순간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협상 지렛대까지 한꺼번에 부서지는 장면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크렘린의 측근들과 국영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가 거대한 진격을 이뤘다고 반복해서 떠들어왔다. 목적은 분명했다. 평화 협상 테이블에서 푸틴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힘의 연출, 즉 협상력을 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말하고 싶은 전쟁을 놔두지 않고 그가 숨기고 싶은 현실로 되받아쳤다. 강하게,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쿠피안스크는 그 상징이 됐다.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해온 도시, 러시아가 손에 넣었다고 선언해온 도시. 그래서 푸틴이 다음 단계로 하르키우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과시하려던 도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주장 자체를 도시 한복판에서 찢어버렸다. 러시아가 구축해둔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쿠피안스크가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허약한 연극인지 전 세계 앞에서 드러냈다. 이 모든 흐름은 조금 넘게 2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황 분석기관인 ISW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10월부터 쿠피안스크를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다. 쿠피안스크는 침공 초기 러시아 손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던 도시다. 그 뒤 러시아는 도시를 다시 손에 넣기 위해 여러 차례 캠페인을 설계했고 공격을 반복했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같았다.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러시아의 시도를 꺾었다. ISW는 러시아가 22개월 동안 싸우고도 도시를 포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포위가 성공하면 러시아는 하르키우로 뻗어나갈 교두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랜 기간 그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수천 명의 병력과 셀 수 없는 장비를 갈아 넣은 뒤에야 해냈다고 러시아는 주장했다. 쿠피안스크가 함락됐다는 것이다. 단, 여기서 핵심은 단서다. 러시아에 따르면 이라는 단서, 11월 21일 키이우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전날 텔레비전 중계로 푸틴에게 쿠피안스크를 마침내 장악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러시아 서부 집단군 부대가 쿠피안스크를 해방했고 오스킬 강 좌안에서 우크라이나군 부대를 계속 경멸 중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다는 듯한 어조였다. 그러나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쪽에 있었다. 그것은 필연이 아니라 2년 가까이 실패를 반복한 끝에 만들어낸 정치적 연출이었다. 이 발언은 러시아의 국영 매체 전역으로 퍼졌다. 푸틴은 그 서사를 즉시 받아먹었다. 군복 차림으로 등장해 장군을 칭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범죄 집단처럼 비난하는 표현까지 더하며 자신들이 이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인 질문까지 던졌다. 이제 끝난 것이냐? 완전히 통제하고 있느냐? 라는 식이다. 게라시모프는 그렇다고 답했다. 도시가 완전히 통제 아래에 있다는 확인이다. 이 장면으로 그림은 완성됐다. 2년 전쟁 끝에 러시아가 승리했다. 쿠피안스크가 무너졌다. 이제 다음은 하르키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길 원했다. 하지만 그 장면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다. 쿠피안스크는 무너지지 않았다.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군 독립관측단체, 현장의 다수 목격자, 심지어 일부 친러 군사 블로거들까지도 크렘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푸틴은 멈추지 않았다. 거짓은 계속 전파되어야 협상력이 된다. 서사가 유지되어야 강해 보인다. 그래서 푸틴은 또 다른 장치를 꺼내 들었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12월 2일 푸틴은 외국 기자들, 심지어 우크라이나 기자들에게까지 쿠피안스크에 들어와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인지 직접 보라는 취지의 초청을 내놨다. 초청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크렘린은 전쟁으로 찢긴 쿠피안스크에 언론이 들어가도록 끝까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기자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 연극은 현장에서 즉시 해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틴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였다. 12월 12일 젤렌스키는 쿠피안스크를 직접 방문했다. 러시아가 통제한다고 주장하던 도시에서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젤렌스키는 방탄조끼를 입고 쿠피안스크 환영 표지판 옆에 서서 영상 메시지를 촬영했다. 르몽드에 따르면 그 장소는 쿠피안스크 중앙 광장에서 약 2.6km 떨어진 곳이었다. 1.6마일 정도다. 러시아가 완전 통제 중이라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런 거리까지 접근해 영상을 찍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젤렌스키는 이 방문을 단순한 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전선에서 결과를 내는 것이 외교에서 결과를 내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국내에서 강한 입장이 협상에서 강한 입장이 된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러시아가 쿠피안스크를 장악했다고 떠들어왔지만 현실이 스스로 말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방문이 그 반증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장 부대를 격려하며 전사들에게 감사한다고도 했다. 이 장면이 더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완전히 안전한 홍보 촬영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르몽드는 젤렌스키가 드론과 채공 탄약의 위협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구역, 말하자면 죽음의 지대에 가까운 곳까지 들어갔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그는 무사히 빠져나왔다. 배경음으로 전투 소리가 들렸고 그 자체가 핵심이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쿠피안스크는 러시아의 완전 통제 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싸움이 벌어지는 도시였다. 그리고 그날 우크라이나는 말로만 반박하지 않았다. 쿠피안스크에서 러시아의 주장을 무너뜨릴 군사적 장면을 만들어냈다. RBC 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12월 12일 우크라이나는 쿠피안스크 안에서 러시아군을 포위하는 작전을 완료했다. 작전을 이끈 것은 우크라이나 국가방위대 제2군단, 이른바 하르티아 여단으로 알려진 부대였다. 이 여단은 2022년 3월 창설됐고 병력은 약 1,500명에서 5,000명 사이로 추정된다. 활동 지역은 거의 하르키우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침공 초기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던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에 참여했고 바흐무트 방어에도 투입된 경험이 있는 전투 경험이 축적된 부대다. 쿠피안스크에 들어온 러시아군은 그 사실을 12월 12일에 뼈아프게 체감했다. 우크라이나는 도시 안에서 수백 명의 러시아 병력을 가둬버렸다고 한다. 포위된 병력은 그 자체로 하르티아 여단의 주요 표적이 된다. 여단은 포위된 러시아 병력을 지원하던 러시아 진지들을 연속 반격으로 파괴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쿠피안스크의 유빌레인이 주거지구를 완전히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1,000명 이상 러시아 병력이 사망했다고 RBC 우크라이나는 전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러시아가 한번 깊숙이 병력을 넣었다면 다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탈환은 일시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쿠피안스크의 특수한 한 장치가 이 논리를 뒤집는다. 러시아가 쿠피안스크로 병력과 보급을 밀어넣는 주요 수단 중 하나는 지상 도로가 아니라 좁고 위험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은밀한 침투였다. 그 파이프라인은 쿠피안스크와 하르키우 권역에서 러시아에게 이상하지만 효과적인 보급 혈관 역할을 했고 북부 외곽으로 병력이 빠져나와 도시에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파이프라인이 파괴됐다. 12월 14일 디펜스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쿠피안스크 방어 부대는 러시아가 병력과 물자를 흘려보내던 파이프라인을 폭파했다. 이번 작업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아킬레스 연대였다. 이 부대는 러시아가 드론과 포격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던 그 경로를 찾아냈고 대규모 폭약을 사용해 파이프를 무너뜨렸다. 약 3톤의 폭약이 투입됐다고 전해진다. 이 작전의 의미는 단순한 구조물 파괴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쿠피안스크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순간 러시아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보급로가 끊기면 도시 안에 남아있는 러시아 병력은 탄약과 장비가 빠르게 고갈된다. 고립된 병력은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르티아 여단 같은 숙련된 부대에 더 쉬운 표적이 된다. 물론 러시아는 보급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지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상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포병이 사냥하는 공간이다. 쿠피안스크에서 벌어지는 것은 부분 탈환이 아니라 원래부터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도시를 완전하게 되찾을 조건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처럼 말만으로 승리를 주장하는 쪽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내놓으려 한다. 젤렌스키의 쿠피안스크 영상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됐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12월 12일 프라우다는 또 다른 영상을 공유했다. 약 2분 30초 분량의 영상으로 쿠피안스크 반격의 전개와 성격을 보여준다고 한다. 영상은 하르티아 여단이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러시아가 만들어낸 서사에 대한 정면 모욕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상의 일부 장면에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러시아의 완전 통제 주장에 대해 웃는 모습이 나온다. 그들은 바로 그 도시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러시아가 11월에 이미 장악했다고 주장하던 바로 그 공간이다. 그리고 영상 설명에는 푸틴이 쿠피안스크를 두고 했던 또 다른 발언도 언급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쿠피안스크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주요 전선 구역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한다. 이 발언은 전쟁의 현실이라기보다 협상을 위한 위협과 지렛대 만들기에 가깝다. 쿠피안스크를 보여주며 굴복을 강요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제 그 발언은 부메랑이 됐다.
쿠피안스크에서 반복된 것은 러시아의 승리가 아니라 러시아의 허풍이었기 때문이다. 영상 설명은 우크라이나가 오스킬 강까지 돌파를 이뤘고 쿠피안스크로 들어가는 적의 보급로를 모두 차단했으며 방금 언급한 파이프라인도 끊어놓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북부 교외 마을들과 북쪽 지역 일부를 해방했다고 한다. 바로 그 북부가 러시아 병력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나와 공격을 시작하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탈환은 러시아 방어선 붕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 이제 다음 표적은 도시에 남아있는 약 200명의 러시아 병력이다. 고립되어 있고 보급이 끊겼고 밖에서 도움도 오지 않는 병력이다. 이 모든 흐름이 즉흥적 반격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합동군 집단의 소통 부서장으로 소개되는 빅토르 트레후보프는 쿠피안스크 작전의 의미를 설명하며 계획 단계까지 포함하면 작전이 가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쿠피안스크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약한지 거의 반년 가까이 알고 있었고 그 취약점을 찌를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다. 트레후보프는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로만 반박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지 세계가 묻게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곤경에 놓였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쿠피안스크라는 한 도시가 만든 충격의 전반부다. 이제부터는 러시아 내부의 반응과 전선의 확장,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만들어낼 세 가지 파장을 따라가야 한다. 그 파장은 푸틴이 원하던 협상 지렛대를 빼앗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러시아가 믿을 수 없는 서사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다른 모든 주장도 함께 의심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크렘린의 다음 선택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힘이 약해진 협상가는 종종 더 큰 허세를 부리고 더 큰 도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12월 14일자 보도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 병력이 쿠피안스크 안팎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유빌레이니 지역의 수복은 쿠피안스크 남부에서 러시아가 겨우 유지하던 거점을 지속시키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이것은 하르티아 여단이 다음에 어디를 칠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러시아도 도시 안으로 더 들어오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조직적이라기보다 흩어진 침투에 가까운 형태로 묘사된다. 장갑도 거의 없이 도보 중심의 소규모 침투조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침투를 계속 억제하고 있고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그 침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쿠피안스크에 대한 러시아 국방부와 국영 매체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고 르몽드는 전한다. 마치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의 잔해를 카메라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한 침묵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은 더 노골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예컨대 군사 인포먼트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은 러시아군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낙관적 보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진지 고착이 충분치 않았고 그 틈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도시 중심부 주둔 부대를 위한 보급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 주장대로라면 그 연결 고리는 이미 끊겼다. 중심부 주둔구는 포위됐다. 또 다른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상황이 매우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표현하며 우크라이나가 라드키우카와 킨드라시우카 같은 마을들을 되찾았다고 주장했다. 이 마을들은 러시아가 쿠피안스크 보급망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던 거점으로 언급된다. 이런 마을들의 상실은 북부에서 우크라이나의 발판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포위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15개 대대를 포위했다고 주장하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쿠피안스크의 현실은 그 반대다. 포위된 쪽은 러시아이고 지원도 오지 않는다. 이제 쿠피안스크는 단지 전술적 성패를 넘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세 가지 파장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 첫째는 협상 지렛대의 붕괴다.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큰 구역을 되찾으면서 푸틴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협상력을 잃었다. 엘파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형태의 평화 구상을 내밀어 왔고 이를 위해 여러 전선에서 진격하는 인상을 만들려 했다고 한다. 즉,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장에서 큰 성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결국 가져갈 것이라는 공포를 주려 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 지렛대 논리를 숨기지도 않았다. 크렘린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협상과 관련해 최근 전장에서의 러시아군 성과가 협상의 진행과 성격에 영향을 줬고
러시아 병사들의 군사적 성취가 외국 파트너들의 평가를 더 적절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쿠피안스크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무너짐은 러시아가 말하던 그 적절한 평가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크렘린은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답을 내놓는 순간 러시아가 쌓아 올린 이야기의 기둥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 지도부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내부 압박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11월 보고에서 러시아가 돈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서 반항이 나타나는 복합 위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지역별 모집 보조금이 삭감되며 주지사들이 점점 더 크렘린 지시를 무시하는 흐름이 보인다는 것이다. 병력 모집은 목표에 못 미치고 그 공백을 예비군이나 강제적 동원에 의존해 메우려 하며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들이 범죄와 급진적 민족주의 운동의 연료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포함된다. 이런 문제는 전쟁이 계속될수록 푸틴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푸틴에게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쿠피안스크는 그 필요가 커지는 순간에 지렛대를 부러뜨렸다. 둘째 파장은 서사의 붕괴다. 크렘린이 반복해온 거대한 진격, 전선이 곧 무너진다는 주장,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산산이 깨졌다. 우크라이나가 쿠피안스크에서 반격을 시작한 바로 그날, 러시아는 시베르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런 주장이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같은 매체는 러시아가 2025년 한 해 동안 16개 작전 방향 가운데 6개 방향에서만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을 뿐이라고 전하며, 그래서 더더욱 러시아가 대규모 진격 서사를 먹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한다. 실제 성과가 부족할수록 이야기는 더 커지고 선전은 더 절박해진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ISW 분석을 인용해 푸틴과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이 붕괴 직전인 것처럼 묘사하며 키이우와 서방을 압박하려 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쿠피안스크에서의 우크라이나 반격과 다른 전선에서의 탄탄한 방어가 그 서사를 거짓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가 붕괴를 말할수록 우크라이나는 반격과 증거로 응답하고 있다. 쿠피안스크는 그 교과서 같은 사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한 가지 질문이 커질 수 있다. 러시아가 쿠피안스크에 대해 거짓을 말했는데 다른 곳의 진격 주장들은 얼마나 더 꾸며진 것인가? 셋째 파장은 전략의 균열이다. 쿠피안스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르키우 권역에서 중요한 물류와 철도 결절점으로 언급된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가 이 도시를 확보함으로써 남쪽과 동쪽으로 더 큰 병력 전개를 가능하게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도시에서 주도권을 되찾으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그 방향을 강화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발판을 얻는다. 러시아가 쿠피안스크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르키우를 노리는 병력에 측면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도 줄어든다. 더 중요한 것은 돈바스다. 쿠피안스크를 쥐고 있으면 러시아는 돈바스 전선의 병력 보급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지고 돈바스에서 러시아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선전에도 힘이 실린다. 그런데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보급망을 끊고 파이프라인까지 파괴하며 러시아 주둔군을 포위하는 그림을 만들면 러시아의 돈바스 전략도 함께 흔들린다. 12월 12일 우크라이나가 깨뜨린 것은 말뿐인 승리 선언이 아니라 러시아가 2년 동안 설계해온 전쟁의 방향 자체였다. 그래서 지금 크렘린은 혼란 속에서 서사를 지키려 애쓴다. 하지만 서사는 지킬수록 더 얇아지고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두꺼워진다. 쿠피안스크는 그 현실이 어떻게 서사를 압도하는지 보여준다. 푸틴이 만들고 싶어 했던 이야기, 즉 러시아가 도시를 완전히 통제했고 다음은 하르키우이며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젤렌스키의 한 번의 방문과 우크라이나의 한 번의 포위 작전으로 뒤집혔다. 그리고 이 흐름은 쿠피안스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돈바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포크로우스크도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해온 도시로 언급된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돌격 파도를 갈아넣고 있다. 전선에는 죽음의 도랑이 생기고 러시아 병력은 그 도랑을 채우는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다. 러시아가 내세우는 승리의 언어가 커질수록 전장에서 보이는 대가도 함께 커진다. 결국 쿠피안스크가 보여준 결론은 하나다. 이야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 위에 세워둔 모든 지렛대도 함께 부서진다. 푸틴이 협상장에서 힘을 얻기 위해 쌓아 올린 허풍은 전장에서 증거로 반박되는 순간 오히려 러시아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고백이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다. 지렛대를 잃은 푸틴이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더 큰 거짓으로 버티려 할지, 더 큰 도박으로 만회하려 할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전쟁의 출구를 찾으려 할지 쿠피안스크는 그 선택을 더 잔혹하게, 더 빠르게 요구하고 있다.